자, 그래서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는 사실 과학보다는 그냥 문예부흥, 문예, 예술 쪽으로 이제 됐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까지 1차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이제 세계 역사를 변혁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회전에 관한 책을 내게 됩니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2000년 내로든 천동설에 대한 이제 도전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50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지동설이 굳어지면서 과학혁명이 1차 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이에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1차 과학혁명을 다른 말로는 근대과학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근대과학. 지동설의 승리고, 뉴턴이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이제 힘과 운동의 법칙, F=ma라는 건데요. 요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근데 볼로냐 최초의 대학이 세워지고 600년 동안에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 전부 다 그리스의 그 철학만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만 가르쳤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뉴턴 때문에 무너져요. 뒤에 나오겠지만 뉴턴이 이거 할 때 대학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았어요. 과학혁명 할 때 대학에서는 과학혁명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지동설 반대, 과학혁명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감히 자연을 가지고 실험하고 자연에 도전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뚫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이 과학혁명을 완성을 합니다. 자, 과학혁명이라는 게 뭐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냐, 과학에다가. 과학은 발전하는 거지. 과학은 진보하고 발전하는 건데 왜 혁명이냐? 제가 그 얘기를 한 페이지로 제가 줄여서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큰 얘기인데 한 페이지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오히려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기억이 안 되고 간단하게 하면 핵심만 딱 기억이 되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면서 과학사로 전공을 바꿉니다. 과학사로. 과학의 역사 바꾸고 그 사람이 물리학과 출신이니까 과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과학사 들어가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 과학사에서 연구하던 그 이론이 자기 볼 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냅니다. 그게 아주 그게 진짜 혁명적인 책이에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내면서부터 과학사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리는데 옛날에는 과학이 직선적으로 진보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계속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마스 쿤은 그게 아니고 과학은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과학은 패러다임이다. 이게 딱입니다. 과학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이 뭐냐? 이제 이걸 이제 그 쿤이 처음 쓴 용어예요. 요즘 패러다임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근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창문이고 내가 세상을 보는 창문. 빨간색 창문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창문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고 창문에 아무것도 없이 투명한 창문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그냥 투명하게 보이고 그건 자기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과학이 무슨 패러다임이냐. 과학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과학 아니냐. 그거는 상식이고요.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봅니다.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싸움만 납니다. 싸움만 나요. 지금도 그런 일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뱅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빅뱅 이론으로 시작했다. 매스컴, 미디어, 교과서, 천문학, 교과서 전부 다 빅뱅 이론만 얘기하거든요. 그 빅뱅 이론은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천문학자 중에 빅뱅 이론을 안 믿는 천문학자들도 무진장 많거든요. 도전한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그 사람은 빅뱅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천문학자를 붙여놓으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절대로 대화가 안 돼요. 과학자들은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사실 주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의 창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세 개가 있어야 합니다. 크게 박아 세 개가요. 그 세 개가 뭐냐면은 패러다임 1, 지동설의 천동설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때는 모든 학자들이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과 그 행성들이 지구를 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수학은 기하학이었습니다. 기하학을 가지고 궤도도 계산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아는 거는 기하학밖에 없었어요. 진짜. 미분, 적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천동설은 그리스 사람들의
우주관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우주는 원운동이 가장 완벽하다. 원이 완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전부 다 완전한 원을 그린다. 찌그러들지 않은 완전한 원. 이것이 그리스 천동설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원을 가지고 모든 행성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프톨레미의 그 천동설입니다. 천문학적 그 천동설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거의 2000년을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동설을 주장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쓰긴 썼는데 책을 안 내고 있었어요. 안 내고 원고만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가 가지고 보더니 와, 내 빨리 책을 내라. 겁이 나서 못 내니까 이건 내도 안 돼. 그러니까는 내가 내줄게 하고 친구가 가져갔어요. 친구 가져가지고 내주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죽어버렸고 그다음 그 책은 인기가 없었어요.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책 400부도 안 팔렸어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원경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뭐 달의 그 화산도 보고 태양 혁점도 보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지동설을 하니까 갈릴레오는 이 임팩트가 크거든요. 사회를 막 흔드니까. 그래서 이제 고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이걸 완성합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역학 법칙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게 힘과 운동. 그 다음에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만유인력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뉴턴은 미분과 적분을 만들었거든요. 뉴턴이 위대한 건 미분과 적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모든 행성 궤도를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으로 모든 우주를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300년을 갑니다. 19세기 말에 뭐냐면 이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딱 두 개가 관찰이 돼요. 바로 뭐냐면은 에테르 문제와 흑체 복사 문제. 에테르는 빛이 우주 공간을 전파하는데 빛의 파동이니까 빛의 매질이 매질이 없는 거예요. 빛의 매질이 에테르인데 에테르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에테르 문제. 그 다음에 검은 물체에서 나오는 구공탄 같은 거 불 때면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의 스펙트럼을 재보니까 이론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할 때 딱 1900년 20세기죠. 20세기 첫 해. 막스 플랑크라는 무명의 청년 과학자가 나가지고 이 흑체 문제, 복사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99년 12월 31일 송년회 때 영국 왕립협회에서 여왕도 있는 데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는 켈빈 경이 나와가지고 켈빈. 이제 물리학은 우주의 모든 문제를 풀었고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런 과학자들 할 일은 수점 이하 몇 자까지 정밀하게 계산하느냐 그밖에 없고 근데 딱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몇 년에 풀릴 거다. 이렇게 그 소리를 빵 쳤거든요. 19세기 마지막 날에. 근데 20세기 딱 되자마자 막스 플랑크가 양자론을 풀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풀어버립니다. 그 양자역학이 출현하고 가지고 30년 만에 양자역학이 딱 세워지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을 딱 내면서 에테르 문제를 딱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이걸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요새 이제 대학에서는 다 이것만 가르칩니다. 물리학과에서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학기밖에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완전한 패러다임이냐 우주를 이해하는 아니다 이거죠. 아직 우리가 물적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걸로도 해결하지 못한 게 무진장 많아요. 그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3의 과학 힘이 필요하대요. 제3의 과학 힘. 제가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못 하는데 현대 물리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의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이론 창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 시대는 이거 충분했어요. 당시에는 이건 이상 필요 없었어요. 아, 만족, 대만족. 지금은 대만족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아니라. 그래서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이라는 무엇인지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 머리 헷갈리게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아토모스, 데모크리토스가 그 그리스 사상의 핵심이 아토모스 이론 안에 원자 이론. 아토모스에서 아톰이 나왔잖아요. 아토모스라는 뜻은 아는 노라는 뜻이고 토모스는 쪼갠다는 거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예를 들면 여기에 금덩어리를 놓고 쪼개면
마지막에 안쪽에는 알갱이 하나가 나오고 그게 아톰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아톰을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거 요새는 아니죠. 아톰 쪼개지죠. 아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가죠. 바뀌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기가 있는데 질량도 있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의 전자들은 더 이상 내부 구조가 없는 소립자래요. 가장 간단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질량을 가지니까 전자가 중력을 작용해요. 전자가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를 작용해요. 근데 전기와 중력은 완전히 아무 관계가 다른 힘이에요. 근데 구조가 없는 전자 속에 어떻게 해서 질량과 전하가 같이 들어있지? 반으로 딱 쪼개면 이쪽은 질량, 이쪽은 전하. 아니면 안에는 질량, 밖에는 전하. 어떤 구조가 있어야지 전자와 질량이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노벨상을 아무리 받은 유명한 교수도 이게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양성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모르는 양성자와 모르는 전자가 만나서 모르는 원자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원자가 뭐해서 모르는 분자를 만드는데 분자는요? 그 분자가 뭐해서 사람도 이루고 물질, 우주를 이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전자 속에 중력과 전자기력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해결하면 노벨상 당장 이건 한 10개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안다고 생각한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패러다임이 틀에 갇혀 있다. 그것을 저처럼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너희 무지를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건 대부분의 학생들과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교과서 배운 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과학은 혁명적으로 순간적으로 발달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몇백 년을 가다가 또 뛰고 그 지금까지 2번 뛰었어요. 2번. 근데 곧 3번 뛰어야 되는데 이 3번의 과학혁명을 일으킬 천재가 나와야 되는데 천재가 없어요. 요새 애들 다 과학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근대 과학혁명의 이제 시작을 보면요. 이제 세계관적 배경이 먼저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적 자연관, 아까 거기서 자연, 신들, 인간의 우주관부터 신인간 자연 우주관으로 변천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 경험주의 철학자죠. 제일 유명하잖아요. 경험주의 철학자가 나와가지고는 사유가 우리를 할 줄 아무것도 없다. 사유가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주의 철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지. 그 다음에 자연관이 바뀌었지 하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과학자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험을.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혁명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지동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케플러의 3대 천체 법칙,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나가지고 망원경을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천체를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 이제 갈릴레오가 발견한 이제 제대로 된 역학 법칙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여기 지구가, 여기 태양이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수성이 돌고, 금성이 돌고, 지구가 돌잖아요. 그 다음에 달이 돌고, 목성이 도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한 운운동이에요. 그죠? 그건 그리스의 플라톤의 완전한 원 이론을 못 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실험하고 안 맞거든요. 관측하고 안 맞으니까, 토성도 또 큰 원을 그리면서 또 작은 원을 그려. 이걸 주전원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프톨레미의 주전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측하고 잘 안 맞고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은 케플러가 나와가지고 다음에 타원궤도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완전하게 주전원이 완전히 싹 사라지면서 오늘날의 궤도 이론과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1543년입니다. 친구가 대중 출판하여 죽었고 책을 받고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전혀 사회적 이슈가 안 되고 1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100년 동안. 초판 400부도 안 팔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갈릴레오가 실제로 지동설에 진짜 그 임팩트를 일으킨 사람은 갈릴레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 얘기만 잠깐만 넘어가죠. 케플러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수학의 천재고요. 스승 티코 브라헤가 평생을 관측한 관측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스승 밑에 제자로 들어가요. 근데 브라헤는 케플러가 싫었지만은 이론도 자기하고 주장도 다루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측정한 자기 죽으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발전시켜 줄 사람이 케플러밖에 없으니까 케플러한테 그 데이터를
넘겨주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연구해서 화성 궤도를 연구해가지고 타원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왜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한 원이론을 완전 폐기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중세의 그 대학들, 그죠? 대학들이 그동안 가르쳐준 이론을 갖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니까 이 타원 이론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이제 그 지동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철학자 옛날에는 각 학문의 분야가 좁아가지고 혼자서 저렇게 많이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태양의 흑점도 발견하고 태양의 흑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양은 아폴로 신이잖아요. 가장 완전한 천체인데 거기에 흑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고요. 그 지동설로 종교접근 해부된 걸로 유명해졌죠. 갈릴레이 망원경, 볼록 렌즈 2개를 가지고 초점 길고 짧은 가지고 하면은 이제 거꾸로 보여요. 위아래와 좌우가 거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걸 개량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볼록 렌즈 대신 오목 렌즈를 쓰면은 바로 보인다. 요새 쌍안경이나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뒤에는 오목 렌즈를 써요. 그러면은 배율은 똑같으면서 바로 서서 보여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그걸로 이제 이 망원경 30짜리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달을 봤더니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당시는 이제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림을 남겼더니 그 그림자가 이렇게 초생달이 울퉁불퉁한 거 초생달을 오 보니까 이렇게 분화구도 있고요. 분화구를 크게 확대해가 제가 그려놨어요. 이제 목성을 보고 목성이 몇 년으로는 한 개 밝은 위성으로 보이는데 별로 보이는데 목성을 도는 또 별이 또 4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오, 에우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라는 게 실제로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지금 한 60몇 개, 70개 넘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쌍안경으로 보이는 큰 거 4개는 요거 4가지예요. 큰 겁니다. 직경 2,400km쯤 되는 거죠. 한 달보다는 좀 작지만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갈릴레오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있는 전체 망원경으로, 허벌 망원경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 망원경을 갈릴레이가 발명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망원경을 누가 발명했냐면은 한스 리프쉐라는 그 독일의 안경 제조업자가 발명했어요. 이 사람 안경을 만들다가 우연히 2개를 가지고 겹쳐보니까 멀리 있는 게 커 보이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게 망원경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특허를 신청해서는 거절되었어요. 진짜 큰 발명인데. 특허청에서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제 갈릴레이가 이 얘기를 이탈리아에 있다가 듣고는 그때 차도 없고 기차도 없을 때인데 하여튼 걸어서 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쫓아가서 이 한스 리프샤한테 그걸 배워와가지고는 그걸 개량해가지고 아까 보신 30배짜리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목성과 태양 흑점을 발견한 거예요. 자, 갈릴레이가 발견한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관성의 법칙을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관성이라는 말은 관이라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성.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늦잠 이런 사람은 계속 늦잠 자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제 언덕 위에다가 구슬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탁 놨어요. 마찰이 없다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멈췄다 다시 떨어지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을 비스듬하게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찰 때문에 가다가 서긴 하겠지만 마찰이 없으면은 영원히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근데 갈릴레오는 이 생각을 이제 또 계속 전개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피웠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굴러갈 거 아니에요, 쭉. 언제까지? 영원히 굴러갈 거 아니에요. 영원히. 마찰이 없으면. 마찰이 있으면 가다가 서겠죠.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하고 가만히 둔 물체는 영원히 가만히 있지. 가만히 밀지 않는다 하면서. 움직이는 물체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 그대로 두면 영원히 간다, 이거죠.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 있었고 다 서 있었으니까 가만히 서 있죠. 근데 성질급한 버스 운전사가 악셀을 확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는 가는데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었으니까 영원히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정지해 있는데 버스는 가니까 몸이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그 경험하는 겁니다. 늘 경험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갈릴레오의 이제 그 지동설이 오니까 천동설이 붕괴되고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철학에서 이제 자연 과학으로 이제 형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찰과 실험을 통한 활발한 자연 탐구가 시작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근대 과학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 철학에서 드디어 자연 과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과학 시대가 이제 17세기부터 열리는 겁니다. 17세기.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을 자연 철학 시대를 오다가 17세기부터 자연 과학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상적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경험 철학과 과학적 방법론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대법관까지 하고요. 이 사람 출세한 관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뉴 오르건, 새로운 논리, 새로운 논리. 그러니까 옛날 논리는 뭐냐? 그거는 이제 그리스의 논리입니다. 그리스의 논리고 새로운 논리는 경험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관념적 과학에서 실험적 과학으로. 관념적 과학은 그리스의 옛날 논리, 실험적 과학은 이제 새로운 뉴 오르건, 새로운 논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낡은 그 논리는 연역이었는데 머리로 굴려가지고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새로운 논리는 귀납적으로 많이 탐구를 해보고 관찰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해요. 보지도 않고 실험도 해보지 않고 미리 풀리 결론을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과학과 종교를 이제 분리하게 했는데요. 과학의 영역과 종교는 따로 해가지고 따로 생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둘이 뭉치면 합쳐져 있었거든요. 베이컨이 한 유명한 얘기가 4가지 우상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 우리 어디 가가지고 뭐 이게 선앙당에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관찰이나 실험의 바탕을 두지 않고 있는 주장을 다 우상이다 이거죠.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은 권위자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누가 그런 말 했으니까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2000년 동안 그걸 아무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학문적 패러다임,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가 노벨상 받아서 무슨 소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족의 우상은 뭐냐면은 자기 종족이나 특정 집단의 그 관습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고 하는 집단적 성향, 경상도 집단, 전라도 집단, 뭐 저쪽에 중국 집단, 뭐 일본 집단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 동굴의 이상은 뭐냐면은 좁은 세계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 이 편견은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리스 시대에 머리만 굴려가지고 우주의 근본을 망원경으로 별 한 번 안 본 사람들이 우주를 논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굴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상은 뭐냐면은 뜬 소문 듣고 부정확하게 하는 부적격의 언어, 부정확한 언어로 부정확한 소문을 듣고 발생하는 그 오해,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상이에요.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은요 이렇습니다. 먼저 자료를 모아라. 그래가 분류를 해라. 그리고 존재표와 부재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해라. 체계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많은 얘기입니다. 지금 실험하는 사람 다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베이컨도. 비판을 좀 하자면, 과학혁명 초기에 매우 성공적이었던 수학적 추론에 대한 이유가 부족하였고, 이게 가설의 역할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이. 생물학과 지질학 같은 데는 좀 유용하지만 물리학의 발전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 얘기를 조금 할까요? 데카르트를 제일 유명한 얘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는.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의심하자. 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신의 존재도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존재도 의심해보고, 그래서 나를 이 의심에서 깨워주는 것은 바로 이성의 힘이다. 이 사람은 이성을 믿다 보니까 수학적인 연역법을 썼어요, 수학을. 실험을 무시했습니다. 실험과 경험을 무시하고 너무 이성주의로 가가지고요. 또 굴절공학, 기상학, 기하학 등 책을 막 썼어요, 이 사람이. 머리만 굴려가지고. 책을 써봤는데 보니까 책이 다 오류 덩어리야, 오류 덩어리. 데카르트에 대한 비평은요, 결론을 경험에 비춰 확인하지도 않았고, 논리주의 연역과 전제를 너무 확신하고 해가지고 생각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한 말이 진공은 없다, 관성의 법칙이라는데 중국 법칙도 이런 걸 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 제자가 바로 호이겐스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의 광학의 아버지예요. 광기술. 호이겐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호이겐스가 제자가 스승을 두고 그는 공상과학 소설가라고 평했어요. 호이겐스는 정말 오늘날까지 정확한 과학을 했습니다. 뉴턴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뉴턴 시대에 살았는데 뉴턴이 너무 유명해서 발표해서 그렇지 뉴턴과 맞먹는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데카르트의 이론은 수학을 많이 쓰는 물리학에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학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대학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에는 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대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만 가르쳤어요. 과학혁명을 하려면 실험을 하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해야 되는데 대학은 이 자기들이 가르친 거가 안 맞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과학혁명에 반대. 근데 제일 유명한 교수들, 권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만든 것이 뭐냐면 학회를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학과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회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학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회는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퓨리탄 청교도 목사였던 존 윌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학학회를 결성하고 보급에 평생을 헌신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대학, 그러니까 건물이 없고 모여서 회의만 하니까 학생이 없고, 오늘날 학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이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만 하고 흩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1662년에 드디어 영국 왕립학회가 이제 로얄 소사이어티가 생기고, 이것이 영국 왕립학회가 됩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학회죠. 군이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찰스 2세 그 왕이 후원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학회가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회원 68명 중에서 42명이 청교도여서 이 개신교가 과학혁명이 가장 앞섰습니다. 지동설과 과학혁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교는 천동설, 개신교는 지동설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또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을 만들고, 제일 처음 만든 게 하버드.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가지고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가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건너갑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목성 위성도 발견했지, 망원경으로 보여줬지, 이렇게 하니까 그 대학에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대학 교수들이죠. 교수들이 갈릴레오를 비판해가지고요. 고발을 해가지고 검서가 되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 불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교황하고 친했거든요, 갈릴레오가. 무기징역 해가지고 같은 임금을 했는데, 실제로는 추기경 집에서 그냥 살아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편하게 살다가, 말은 무기징역 같은 임금이지만 나중에 또 오늘 편하게 지냈습니다.